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트랜스포머 세션을 맡은 11기 한은결입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네, 일단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트랜스포머가 사실 모든 언어 모델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 연산의 기저에는 어텐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트랜스포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트랜스포머가 지금 언어 모델 대부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언어 모델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그 후에 트랜스포머의 기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텐션 연산에 대해 알아본 후에 트랜스포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트랜스포머가 양이 딱 봐도 많아요. 좀 많은데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노력을 해볼 테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세션 초반에 다뤘던 머신러닝은 트랙터블하고 저희가 손으로 수식을 풀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 수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써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수식으로 써보는 것보다 여기 트랜스포머 파트는 이 트랜스포머 작동의 흐름, 컨셉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는 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언어 모델 리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직전 세션에 배웠던 RNN입니다. RNN은 정지된 이미지 데이터를 보는 CNN과는 달리 순차적인 데이터죠. 어떻게 순차적인 데이터를 보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연결함으로써 정지된 이미지 데이터를 보는 CNN과는 달리 순차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션 마지막에 다루었던 매니 투 매니 모델 중 하나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처음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언어 모델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처음 등장한 인코더, 디코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기본 구조로 가지는 게 바로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데이터의 본질을 잘 추출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이미지다 하면 그 이미지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뭐 언어 데이터다 하면 그 텍스트의 특성과 구조 등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특성과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추출해서 응축해서 모아서 저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고 그거의 기본 구조가 인코더와 디코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 컨텍스트 벡터라고 또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인코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퀀스가 이렇게 인코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인코더에서 그 시퀀스의 정보를 요약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요약해서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그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디코더는 인코더를 보고 토큰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코더에서 여기다 정보를 요약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만을 보고 디코더가 적절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것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기본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인코더에서 정보를 잘 요약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 하나의 정보를 요약하게 되는데 딱 봐도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입력 시퀀스가 이게 굉장히 길 텐데 그 긴 정보를 모아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하나에만 이렇게 우겨 넣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에 저장하다 보니 순차적인 특성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어 모델에서는 저희가 차 계속 언급을 할 텐데 순차적인 특성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모델에서는 이거를 보완할 새로운 연산, 어텐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인코더의 출력 순서와 디코더의 출력 순서를 연결하여 순차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도는 상승시키고 메모리는 감소하는 그런 사실상 언어 모델계의 혁명적인 연산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텐션을 사용한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쓰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이고 있는 모델에 대부분이 쓰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RNN 세션을 들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CNN은 저희가 CNN 1, 2로 나눴을 정도로 되게 양도 많고 발전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잖아요. 근데 RNN은 좀 간략하게 다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RNN이 저번에 RNN, LSTM, GRU까지만 봤잖아요. 그 이유가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로는 너무 얘가 성능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RNN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트랜스포머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텐션 연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어텐션 연산을 이해 못하시면 뒤에 트랜스포머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너무 많이 말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연산을 잘 알아야 뒤에 나올 어텐션 연산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튜닝된 RNN이라는 걸 저번 세션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닐라 RNN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서 바닐라는 뭐 순수하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종류로는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 매니 투 매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두 공통된 특징을 아시겠나요? 보시면 초록색 덩어리가 다 하나씩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덩어리가 바로 RNN 덩어리고요. 근데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로 넘어오면서 초록색 덩어리가 두 개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첫 번째 덩어리가 인코더, 그리고 요약된 정보를 모아두는 곳이 컨텍스트 벡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정보를 출력해내는 두 번째 덩어리 디코더라고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들고 왔는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은 이게 매니 투 매니 모델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력 시퀀스로 이렇게 I am a student라는 시퀀스가 통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RNN이 아니라 LSTM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STM이 뭐였죠? RNN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었죠. 그래서 LSTM은 RNN보다 앞에 있는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겹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 벡터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 I am a student라는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티처 포싱입니다. 이 티처 포싱도 저번 세션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어떤 것이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님처럼 정답 값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티처 포싱은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 한번 지금 주라는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 디코더 스테이트에서. 근데 만약에 티처 포싱이 없었다면 그냥 이 주 값이 다음 값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나온 이 수위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에투드 양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티처 포싱은 이렇게 전에 있는 출력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대신 실제 정답 값을 넘겨주겠다. 이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문제점은 바로 컨텍스트 벡터 하나 안에 정보를 압축하다 보니 손실이 크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어텐션이다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의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을 했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인코더를 넘어가고 근데 이 인코더를 모두 컨텍스트 벡터 하나 안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텐션은 그러면 그냥 굳이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세 개 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실제로 이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인코더의 모든 은닉층을 다 사용해서 연산을 해보자. 이게 어텐션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핵심 두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코더에서 모든 정보를 반영한 연산 결과를 디코더에서 출력할 때 참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다 보자.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순서 그리고 중요도를 반영을 하자.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네. 근데 요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어텐션을 사실 뒤에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 모델을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전에 이 어텐션을 직관적으로 약간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텐션을 좀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텐션은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 부분이 더 중요한지 어텐션을 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약간 루피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They love a song by New Jeans, a singer from their hometown Kore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주고 Who is the singer?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냥 뉴진스가 가수지라는 답을 낼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 답을 내기 위해서 They love a song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와 싱어와의 연관성을 계산하고 그제서야 연관성이 제일 높은 뉴진스를 답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12단어밖에 없으니까 금방금방 끝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GPT에 넣는 문장 길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주어진 입력값이 길어질수록 계산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성능도 낮아지는 문제가 이전에는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그게 아니라 주목해야 할 특정 단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답을 빠르게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싱어와 관련이 된 것은 이 중에서 데이, 뉴진스, 코리아 이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단어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우리 원래는 이 12단어를 모두 살펴보아야 했던 것을 요 세 개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산도 훨씬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높아지겠죠. 이게 어텐션의 뭔가 직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뒤에 어텐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움짤을 넣고 싶었는데 PDF에는 움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보시면서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어텐션의 핵심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핵심, 모든 인코더를 다 본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죠. 첫 번째가 모든 인코더를 다 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코더 스테이트 하나당 여기 빨간색 선으로 모든 인코더 스테이트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핵심은 인코더의 모든 계층을 다 본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뭐였죠? 중요도. 그 문장 내에서 중요한 단어들에 더 집중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중요도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분포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점점 넘어가다 보면 이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딱 봐도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각 스테이트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를 본다. 이게 어텐션의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텐션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좀 난해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텐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그림 안을 보시면 pay attention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지겹도록 말했습니다. 어텐션의 기본이 바로 중요한 부분에 pay attention 하는 것이다. 이게 어텐션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박스를 한번 쳐보았고요. 그리고 어텐션이 본격적인 연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텐션은 딱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디코더 스테이트마다 어텐션 연산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예시로 쓰이는 게 I a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을 Je suis étudiant이라는 프랑스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예시가 자주 쓰이죠. 그래서 여기 디코더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이 I에 대응되는 주를 출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연산을 때려버리면 사실 주랑은 I가 가장 연관성이 높을 주를 출력할 때는 I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 수위를 출력할 때는 M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 에투디형을 출력할 때는 이 어스튜던트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디코더에서 하나하나의 토큰을 출력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어텐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 디코더 스테이트마다 토큰을 하나하나 뱉어낼 때마다 어텐션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유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되시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참고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이 토큰을 뱉어낼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코더 스테이트마다 각 디코더 스테이트와의 유사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유사도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attention score라고 합니다. 이 유사도가 바로 attention
스코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유사도가 뭐라 했죠? 어텐션 스코어라고 했죠.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함수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쓸지는 그냥 사용자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요 세 번째인 프로덕트 어텐션 그냥 내적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함수를 가장 많이 쓰고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도 요 함수를 빼고 사용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 작은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인코더 스테이트죠. 그리고 빨간색이 디코더 스테이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코더 스테이트와 디코더 스테이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디코더 스테이트는 각 단계별로 하나씩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코더 스테이트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요 모두를 다 본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유사도도 하나씩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기에 유사도 E1, 여기에 유사도 E2, E3, E4, E5, E6 이런 식으로 하나의 디코더 스테이트에 유사도가 각각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E1부터 E6를 한 번에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바로 concatenate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벡터 E에 모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 그림에서 봤을 때 요거랑 몇 개죠? 7개. 여기 앞에 7개와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거를 벡터 E 하나에 모아주는 것까지 저희가 끝낸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움짤 같은 그림 보셨을 때는 이렇게 계산 벡터가 아니라 확률 분포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확률 분포를 구할 시점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구했던 벡터 E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워서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어서 알고 계시죠? 벡터 값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우게 되면 벡터 안에 있는 요소 값들이 확률 분포로 변환되는 게 바로 소프트맥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구했던 E라는 벡터 여기 안에는 이제 E1, E2 이렇게 E6 이렇게 벡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움으로써 여기 보이시는 확률 분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률 분포를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합치면 1이 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우리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컨캐트네이트를 통해서 한 디코더 스테이트와 모든 인코더 스테이트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사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게 되고 그 유사도를 이 디코더 스테이트에 대한 유사도로 묶어줘야겠죠? 그 묶어주는 과정을 바로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해서 묶어줬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벡터 값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확률 분포로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확률 분포로 바꿔주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우게 되고 그게 바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며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저 약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어텐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텐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텐션, 지금까지 알아본 어텐션은 놀랍게도 트랜스포머에 쓰인 어텐션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결합된 어텐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어텐션 연산을 알아보기 전에 어텐션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다른 연산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CNN에서 했던 풀리 커넥티드와 컨볼루션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풀리 커넥티드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딥러닝 스터디에서도 다 하셨을 텐데 풀리 커넥티드는 여기에 있는 수식으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선형 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입력 단어 x에 한 번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냥 한 번에 y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봐서 한 번에 출력한다. 이게 fully connected였다면 반면 attention은 뭐였죠? attention은 물론 인코더를 한 번에 다 본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디코더를 출력할 때는 fully connected는 한 번에 그냥 y도 출력하는 반면에 attention은 각 디코더 스테이트마다 하나하나 다 본다고 했죠. 이게 바로 fully connected와 attention의 차이입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attention은 여기 출력하는 디코더 스테이트 단계에서는 하나씩
다 해준다. 이게 풀리 커넥티드와의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컨볼루션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컨볼루션은 우리가 CNN에서 많이 했죠. 컨볼루션이 뭐였는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림이 있다고 하면 필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는 것이 컨볼루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필터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그거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었다면 어텐션은 그게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본다. 이게 컨볼루션과 어텐션의 차이점이었고 뒤에 이제 진짜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게 바로 요 셀프 어텐션인데 셀프 어텐션과의 차이점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면 요 셀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 입력값 X 안에서의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텐션은 디코더와 인코더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셀프 어텐션은 그냥 X 안에서의 유사도도 한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이게 셀프 어텐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가 트랜스포머인데요. 네. 아, fully connected는 여기 식을 보시면 x가 한 번에 통째로 들어가서 이 x 전체에 바로 가중치를 곱해서 y가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attention은 그게 아니라 x가 한 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y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디코더 스테이트 하나하나마다 다 계산을 한다. 이게 차이점.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차이점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사실 트랜스포머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흐름상 지금 끊어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한 5분만 쉬어도 괜찮을까요? 트랜스포머 중간에 끊으면 좀 그래서 지금 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네. 트랜스포머를 해볼 텐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어텐션은 아니고 그냥 어텐션 연산의 기본이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결합된 어텐션 모형이었다. 반전이죠. 아직 진짜 어텐션이 안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한 문장을 보실게요. 여기 I arrived at the bank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장이 엄청 길어진다면 이 뱅크가 뭐 길에 옆에 있다는 것인지 강 옆에 있다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RNN의 기본이 뭐였죠? RNN의 기본은 직렬 연산입니다. 이렇게 요 덩어리들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I부터 리버까지 순서대로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진다면 이렇게 직렬로 처리하는 RNN은 당연히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게 직렬이 문제였다면 병렬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I부터 리버까지 순서대로 쭈루루 읽어야 됐던 RNN과는 달리 이 문장을 통째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아무리 긴 입력 시퀀스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보냐? 한 번에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가 잘 와닿지 않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한 번에 보냐? 얘가 뭐 매지가이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보냐? 이해가 잘 안 됐어서 제가 움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시죠. 보시면 이게 I arrived at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토큰이 한 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각각의 토큰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서로를 바라본다 해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문장 하나가 통째로 병렬로 들어가고 그 토큰 하나하나를 한 번에 다 상호작용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긴 입력 시퀀스이더라도 직렬 연산을 했던 RNN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도가 높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트랜스포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NN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자면 RNN은 직렬 연산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를 뱉어낼 때는 첫 번째 단어가 좀 가물가물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정보들끼리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RNN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여기서는 뭐 RNN이 문제였다면 그냥 과감하게 RNN 빼고 새로운 연산인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보자. 이게 요 논문에 나온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셀프 어텐션을 인코더에서 사용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디코더에서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트랜스포머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번 RNN 세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RNN, LSTM, GRU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싶은 게 뭐였죠? 순차적인 정보를 아무리 정보가 길어도 잘 기억하고 싶다는 게 우리 계속 NLP의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RNN이 바로 그 순차적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애였고요. 근데 이제 이 RNN을 빼버리게 되면 순차적인 정보는 누가 기억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직렬로 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차례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첫 번째, 어머, 어머.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RNN은 순차적인 정보를 기억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직렬로 안 한다고 했죠. 병렬로 한 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위치 정보를 기억할 방법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위치 정보를 기억할 방법을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해서 위치 정보를 우리는 생각해 주게 됩니다. 이것도 계속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 아니 어텐션이란다.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NN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를 한 번에 넣고 그리고 위치 정보를 이제 RNN이 없으니까 또 다른 애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다. 그리고 인코더가 한 번, 디코더가 한 번 있었던 기존의 모델들과는 달리 인코더를 n번, 디코더를 n번씩 반복한다. 이게 트랜스포머의 두 가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트랜스포머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 모델, 이 모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밑에 있는 인풋 인베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인베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풋으로 이 문장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This is my car를 넣었을 때 우리는 바로 This is my car, 내 차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인풋에 입력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행렬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인풋 인베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될 점은 이렇게 This is my car가 들어갔을 때 요 각각의 단어는 모두 다른 벡터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뭐 카랑 디스랑 같은 벡터 값 가지면 컴퓨터한테는 우리 눈에는 다른 단어지만 컴퓨터한테는 벡터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값으로 인지가 될 텐데 당연히 다른 단어면 모두 다른 벡터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약간 의문스러운 게 여기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보시면 차원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꼴랑 4개의 차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에 모든 다른 벡터 값을 부여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들 텐데 여기는 이해를 위해 4개의 차원만을 사용한 것이지 실제 논문에서는 요 인베딩 크기를 512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든 단어를 서로 다른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네모가 하나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벡터 차원은 해당 단어의 피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 피처 값이 서로 유사할수록 유사한 단어다. 이런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앞에 문장을 보시면 This is my car라는 문장에서 사실상 this와 car는 같은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car와 this가 유사한 색깔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비, 뜬금없는 좀비는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원을 그린 이 그림에서도 유사한 단어인 this와 car는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좀비는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인베딩 과정은 그냥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행렬값, 벡터 값으로 바꿔준다. 트랜스포머를 잘 하기 위해서 벡터 값으로 바꿔준다. 이 정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인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애초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온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는 RNN과 LSTM 등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병렬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병렬로 들어가게 되면서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와 달리 시퀀스가 병렬로 한 번에 입력됨으로써 단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이 순차적인 정보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NLP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를 한 번만 좀 살펴보고 가자면 이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는 단지 이 낫의 위치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면 내가 토플에서 95점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 라는 문장이죠. 좋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토플에서 95점 받았지만 박사 과정 떨어졌다.
이 두 문장을 만약에 순차적인 정보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가 같은 문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이만큼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순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인풋 인베딩을 통해서 단어를 벡터로 바꿔줬죠. 네. 이렇게 벡터가 하나하나씩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벡터는 의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두 의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 정보에는 이제 위치 정보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옆에 위치 정보를 더해주자. 이게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더해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해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위치 정보는 시퀀스의 길이와 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this is my car와 that is my 어쩌고라는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this도 첫 번째, 위치가 첫 번째고 that도 위치가 첫 번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벡터는 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벡터라고 했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담은.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요. this와 that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그 의미 벡터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더해준 위치 벡터는 둘 다 첫 번째라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순서가 같으면 당연히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위치값이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의미를 가진 벡터 옆에 위치 정보를 가진 벡터를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막 배보다 배꼽이 크듯이 이렇게 위치 정보의 값이 더 커져버리면 의미 정보의 값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셀프 어텐션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이 의미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치 정보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 유사성 계산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 어텐션 학습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위치 값은 존재는 해야 되지만 또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 바로 사인,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였죠? 위치 정보는 다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 여러분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단순한데 이게 과연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첫 번째 순서부터 천 번째 순서까지 다 값을 이렇게 부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주기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주기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위치값을 다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 포지션이 x축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일 때는 이렇게 해서 위치 벡터를 부여하게 되고 두 번째 순서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위치 벡터로 해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기함수를 이렇게 여기는 문장이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개의 함수를 그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은 다 아시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커지지 않는다라는 장점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요. 시그모이드도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왜 쓰면 안 되냐라는 의문이 또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모이드는 보시면 사인 코사인보다 좀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좁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위치 정보가 또 너무 크면 안 되지만 얘가 좀 깐깐한 게 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리 위치 정보 알려고 이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작아지게 되면 위치 정보를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적합하지 않고 그 대신 사인과 코사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포지셔널 그 정보 벡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 벡터에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은 컨캐트네이트 과정 대신 서메이션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컨캐트네이트 아까 우리 어텐션 할 때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컨캐트네이트가 뭐였죠? 그냥 이렇게 E1이 아까 이렇게 있었고 E2 이런 식으로 그냥 옆에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컨캐트네이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랑 의미 정보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의미 벡터가 이렇게 네 개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포지셔널을
이렇게 바로 옆으로 뚝 붙여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요거와 요거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옆으로 붙이는 콘캐티네이트 과정만을 이루게 되면 위치 정보와 의미 정보가 각각 자체의 차원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콘캐티네이트를 하면 둘이 따로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캐티네이트 대신 서메이션 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의미 정보와 위치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여기 그림 보시면 저 여기까지 왔어요.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끝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핵심입니다. 셀프 어텐션. 하기 전에 물을 마실게요. 어텐션이 뭐였죠? 어텐션이 저희가 주어진 인코더와 각 디코더 스테이트와의 유사성을 계산함으로써 더 중요한 단어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어텐션이었잖아요. 근데 셀프 어텐션은 요 셀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문장 내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와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티어와 두 번째에 나오는 티어는 여기는 찢다고 여기는 울다. 완전 다른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내에서도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텐션은 이렇게 두 문장을 두고 유사성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셀프 어텐션은 한 문장 내에서 그 안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셀프 어텐션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셀프 어텐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커리 키 밸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커리 키 밸류를 도입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 괜히 도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쿼리 키 밸류를 한번 이해해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셀프 어텐션의 연산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선 쿼리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찾고자 하는 대상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즉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이고 키는 저장된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참조하는 값이고요. 키는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텍스트로 보면 이해가 안 돼서 파이썬에 있는 그 딕셔너리 유형에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가 파이썬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키랑 밸류 값이 이렇게 같으면 걔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기 어텐션에서는 그게 아니라 요 쿼리와 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만큼의 밸류 값을 가져온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쿼리키 밸류를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뒤에 연산을 이해하는 게 더 핵심이니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리니어 레이어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풋 인베딩이랑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침으로써 의미 정보를 가진 벡터와 위치 정보를 가진 벡터 요거 두 개 합쳐서 벡터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병렬 연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리니어 레이어를 거침으로써 병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 Q, K, V 행렬에 이렇게 W가 곱해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 이 W는 그냥 프로젝션 행렬이고 이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 계속할 병렬 연산에 적합한 행렬 모습으로 바꿔준다. 이게 리니어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건데요. 어텐션 스코어 아까 그 어텐션 파트에서 다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어텐션 스코어가 뭐였죠? 유사도였죠.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점수가 바로 어텐션 스코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커리와 키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커리와 키가 유사한 만큼 밸류를 가져와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커리와 키와 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까 유사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스코어 펑션. 그냥 내적해서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커리 행렬과 키 행렬을 내적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과 매핑되는 곳에서 유사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유사도 잘 계산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내적을 통해서 커리와 키 사이의 유사도 행렬, 즉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데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나면 이거를 스케일링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왜 해줘야 되냐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게 되면 큰 값은 계속 더 커지고 작은 값은 계속 더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일링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냐면 키 벡터의 차원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키 벡터의 차원으로 나눠주면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키 벡터의 차원으로 나눠주는 스케일링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역할의 문제를 예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까
어텐션 스코어 구하면 뭐 하겠다고 했죠? 이제 커리어 키 사이의 유사도 구한 거잖아요. 커리어 키 사이의 유사도가 어텐션 스코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유사한 만큼 밸류를 가져오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의 밸류를 곱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셀프 어텐션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셀프 어텐션이 끝났습니다. 없으시죠? 근데 안 끝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그냥 한 번만 띡 사용하는 게 아니라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학습시키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면 아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 헤드의 헤드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문장 타입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to 물음표에 집중을 해보고 두 번째는 명사에 집중해보고 세 번째는 관계에 네 번째는 강조 표현에 이렇게 여러 관점을 가지고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종속성도 포착할 수 있고 입력 토큰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현력도 높아지겠고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가지고 H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렇게 뜯어서 와 보면 여기 보이는 스케일드 더 프로덕트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H번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복하냐? 이 반복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다루고 있지 않고 우리 아까 여기까지가 뭐였죠? 여기까지가 어텐션 스코어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헤드에서 어텐션 스코어 구해서 헤드 1, 그리고 두 번째 헤드 2, 세 번째 헤드 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구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6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6번 정도 반복한 후에 그 헤드들을 모두 컨캐트네이트 한 후 컨캐트네이트 하게 됩니다. 네. 왜 컨캐트네이트 하냐면 요거 제가 또 문자를 못 넣어가지고 잘라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헤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전, 아까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여기 두 번째 관점에서는 명사에 이제 집중할 차례예요. 근데 굳이 이거 문장 타입 참고할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이 두 번째에서는 명사에 집중할 차례고,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강조 표현 이렇게 각각 관점에서 집중할 차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서메이션 이런 거 하지 않고 컨캐치네이트를 통해서 각 헤드의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끝났습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텐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인코더에 하나, 디코더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디코더에만 쓰이는 어텐션 과정입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병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한 번에 모든 토큰을 이렇게 쑥 통으로 받지만 디코더에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어텐션과 똑같이 하나의 토큰씩 뱉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인코더 과정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이미 구해놨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어텐션 스코어 다 구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아까 문장을 보실게요. I am a student 출력할 차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입력 문장이 뭐 나는 나 학생 이렇게 문장이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나 학생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다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I를 출력할 차례인데 어텐션 스코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학생이라는 값까지 미래의 답까지 다 훔쳐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토큰을 이렇게 마스킹 함으로써 미래의 토큰을 이렇게 훔쳐보는 걸 방지하는 걸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 나중에 소프트맥스 함수 통과시키잖아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만들어놔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켰을 때 0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값들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스킹한다. 이게 바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림을 보시면 요 라이프를 출력할 때는 라이프까지만 보고 여기는 is까지만 보고 여기는 short까지만 it, 디저트, first까지만 이렇게 미래값을 마스킹해서 지금 출력해야 할 값까지만 보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디코더에서 쓰이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텐션 다 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어텐션 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텐션이 끝난 후에는 feed forward network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뭐냐?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H번 반복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각각의 관점으로 다 봤는데 그렇게 따로 냅두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총합적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feed forward network인 겁니다. 우리가 H번으로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장을 잘 봤다면 그 헤드의 정보를 모두 합치는 과정이 바로 feed forward network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사이에 이렇게 렐루 함수가 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렐루가 뭐였죠? 비선형 관계를 좀 잘 파악하는 애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텍스트 데이터가 그 선형 관계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비선형 관계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렐로 함수를 여기에 껴줌으로써 비선형 관계를 더 잘 포착해서 예측도를 높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요한 특성은 더 강조하고 덜 중요한 특성은 더 약화시키고 그리고 병렬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트레이닝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모델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feed forward 과정이 끝나면 이제 add and norm 과정이 여기 그림에 보이실 건데요. 그 과정 중 첫 번째 add 과정에 해당하는 residual connecti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dual connection은 뭐 다들 이미 뭐 레스넷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죠? 여기서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실 겁니다. 이 residual connection은 우리가 첫 번째 그 트랜스포머 핵심을 살펴볼 때 얘는 인코더를 한 번만 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와는 다르게 인코더를 n번 반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레이어를 계속해서 쌓아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 레이어를 계속 쌓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가 레이어를 더 깊게 쌓을 수 있도록 블록의 입력을 출력에 추가해주는 연산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더 높이고 레이어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노멀 과정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규화 과정인데요. 이 정규화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각 인풋의 피처들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여기 차례를 지나가는 모든 벡터들을 정규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화를 해줌으로써 수렴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 끝났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난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이 그림의 모든 부분을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트랜스포머의 응용과 발전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GPT입니다. GPT는 일단 트랜스포머, 그냥 기본 트랜스포머 모델과 가장 차이점이 우리가 보통 그냥 트랜스포머는 기계 번역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어를 불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 매칭되는 단어가 다 이미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값에 대한 정답값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이미 거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짝지어서 정답값이 존재하는 반면에 GPT는 기계 번역이 아니죠, 사실. 거의 생성 모델에 더 가까운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포머를 더 튜닝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인코더는 반복하지 않고 디코더만 반복을 하는 게 GPT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버트인데요. 버트도 여러분 정말 많이 쓰시죠? 버트는 이 이름에서 버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트랜스포머는 원 다이렉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력 정보가 입력 정보가 이렇게 병렬로 들어갔을 때 아무리 병렬로 들어가지만 얘를 이렇게 읽을 때에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이게 입력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성능을 잘 발달시킨 트랜스포머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잘 붙는 데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은 그 한계를 극복해서 바이 다이렉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트랜스포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시퀀스를 훑었다면 이 버튼은 요렇게랑 요렇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도 보고 동시에 끝에서부터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시퀀스가 길어도 정보를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버트의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튜닝할 때 인코더 부분에 아까 디코더를 반복했던 GPT와는 다르게 인코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튜닝한 트랜스포머가 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비전 트랜스포머는 원래 이미지를 다루는 게 뭐였죠? CNN이었죠. 우리가 원래는 이미지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할 때 컨볼루션을 통해서 추출을 했다면 이제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을 해보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피처를 모아보자 라는 것이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분할을 한 후에 각 패치를 시퀀스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퀀스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알던 트랜스포머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응용 발전 부분까지 모두 보았고요. 서머리를 해볼 텐데 이 그림을 처음에 보았던 것보다는 다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의 처음부터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었던 인풋 인베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행렬값으로 바꿔주는 병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과정을 하였고요. 그 후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다 보니까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더해주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쳤고 여기서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합한 모양으로 바꿔주었다면 그 후에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반복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한 문장 내에서의 관계도 잘 살폈고 그리고 그걸 H번 반복해서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장의 종속성까지 잘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과정이 끝난 후에 피드 포워드 과정, 네 번째 피드 포워드 과정을 통해서 H번 본 그 여러 관점을 한번 총합해서 그 문장을 한번 총합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피드 포워드라고 하였고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레시듀얼 커넥션과 정규화를 통해서 트랜스폼의 성능을 한 번 더 높여주는 단계를 여기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디코더에서는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이 아니라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씀으로써 미래의 값을 이렇게 훔쳐보는 과정을 방지하였다. 이렇게까지가 이 트랜스포머 모형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과정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스포머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